안녕하세요. 오늘 뜻깊은 행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교수 신혜란이고요. 이 행사는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에서 하는 행사이고 저도 거기에 위원으로 있습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약간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다양성위원회는 다양한 다양성을 존중하고 증진해서 보다 나은 이런 학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조직인데요. 그리고 오늘 작가님을 모시고 하는 행사가 바로 이 책 퀴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인데, 이거를 보면은 작가님이 그런 얘기를 해놨어요. 주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주류에 도전하는 그런 권력을 깨려고 하는 우리는 모두가 퀴어다, 이런 얘기를 해놔서 굉장히 많은 공감을 했는데요. 다양성위원회와 이 책의 공통된 지점은 다름이 아니라 공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저 책 사서 작가님한테 이제 친필 사인도 받았는데요. 여기를 힌트 삼아 작가님을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지은이는 희정 작가님이신데요. 바로 옆에 앉아 계시고요. 자신을 기록노동자라고 그렇게 규정짓고 있습니다. 어떤 기록노동자냐? 보잘것없어진 억울함, 그리고 아픈 거, 살아가고 싸우고 견뎌내는 일을 기록하는 기록 노동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얘기하시는데요. 그 전에 쓴 책은 삼성이 벌인 또 하나의 가족, 이것은 직업병에 시달리는 삼성 반도체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노동자, 쓰러지다, 이런 또 책은 사람이 일하다 죽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는 우리 사회의 모습을 기록했다고 하시고, 또 이정미 노동열사 평전인 아름다운 한 생이다, 이런 책도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퀴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이제 사전 질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4꼭지 정도로 발표를 준비해 오셨는데, 제가 생각에는 한 꼭지 끝나고 나서 그거하고 연관된 질문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혹시나 지금 여기 와주신 분들 중에서도 연관된 질문이 있으면 하시고, 그런 식으로 다소산만하지만 그래도 좀 상호작용이 활발한 그런 자리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예, 반갑습니다. 기록노동자 희정입니다. 네. 저는 기록노동자라고 저를 지칭하고 있는데, 단순하게는 기록을 업으로 삼는, 기록을 나의 노동으로 삼는 사람이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 사회 문제나 어떤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 잘 부탁드리고 감사했습니다. 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되게 오랜만에 얘기를 하는 자리예요. 왜냐면 이 책이 2019년 11월에 나왔고, 그 다음에 그때 즈음에 이제 좀 행사를 해볼까 하다가 코로나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런 일이 그래서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은 분들과 교류할 수 있었던 책이고요. 그러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나서 꽤 오랜만에 이 책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게 되어서, 저도 한번 이제 그 사이에 한 2년 동안 저도 다른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이 책이 또는 이 작업이 나의 이후의 기록 작업에는 또 어떤 영향들을 주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좀 오늘 이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작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 그리고 스스로한테 가장 많이 했던 질문, 그리고 이 책 작업이 끝난 이후에 나의 기록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를 다시 스스로에게 물어서 오늘 4파트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왜라는 파트고요. 왜라는 파트는 제가 이 책을 내고 진짜 사람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거 왜 쓰려고 그랬어?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좀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왜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지? 왜냐면 저는 계속 어떤 노동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기록하는 게 일이었고,
근데 한 번도 사람들이 저한테 너 왜 그걸 기록해? 라고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사안에만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들어올까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질문제도 많이 있던데 이제 퀴어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연장선상에서 잘 상상되지 않았던 측면들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했던 막 기존의 작업들이 그 전에 성적인 어떤 소수성이나 사회적 소수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아마 판단을 하셔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했던 작업들을 보면 네. 이거는 제가 퀴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를 작업하기 전에 했던 책들을 쭉 담은 거고요. 아주 그냥 크기가 삐뚤빼뚤하죠. 제가 이런 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2010년에 기록 작업을 막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일 처음 시작했던 기록 작업이 여기 보시는 삼성이 벌인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작업이고 요거는 지금은 약간 많이 알려진 반도체 기업의 직업병 문제를 다룬 거였어요. 제가 이 책을 막 작업하기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반도체라는 그리고 삼성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에서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다더라 라는 것들이 카더라 라는 형식으로 계속 얘기되고 있었고 실제로 그런데 이 반도체 산업, 그 반도체 안에 클린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신기술이고 첨단 기술이고 굉장히 깨끗하고 청정한 공간이라는 인식 속에서 여기서 사람이 병들어 죽어간다는 게 상상이 잘 안 된다. 그럼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증거를 죽어가는 사람들, 병들어가는 사람들의 몸밖에 없던 상태에서 이제 시작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기 작업들을 기록을 같이 했었고 제가 했던 기록의 중심된 내용은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아프고 병들고 사실은 사실날을 얼마 안 남겨놓은 사람들이 당시에 어떠한 증거도 손에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냄새가 지독한 화학약품을 썼고 그리고 그 약품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다. 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길 바란다.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그걸 구술을 중심으로 해서 담았던 책이에요. 그래서 요거 다음으로는 노동자 쓰러지다라고 해서 조금 더 이제 산업 분야를 확장해서 직업병 전반에 대한 얘기들, 그 산업재해 전반에 대한 얘기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밑에 밀양을 살다나 섬과 섬을 잇다, 뭐 재난을 묻다 같은 작업들은 이 사회에 좀 주요한 저희가 투쟁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회적 사안에 대해서 좀 연대하는 마음으로 기록을 한 것이었고 그다음 기록,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기록되지 않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2014년 즈음부터 작업했던 건데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공저인데 이제 여성 노동자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노동자라는 취급을 잘 못 받는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불과 6년, 7년 전만 해도 더 그런 현상이 심했기 때문에 기록되거나 노동이라고 불리지 않는 여성의 노동을 다시 좀 끄집어서 발굴해서 기록하는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작업들은 주로 싸우는 노동자를 기록하거나 아니면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병들어가거나 죽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밝혀가는 작업들을 했었어요. 제가 이 작업을 하고 노동조합에 한 4년 동안 이제 갔습니다. 제가 노동자 쓰러지다는 정말 조선소부터 마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산업들의 노동자를 취재하고 이들이 어떻게 위험과 죽음을 겪는가를 취재했는데 되게 열심히 취재하고 좋은 평가도 많이 받았던 책이지만 저는 이 취재를 다 한 다음에 노동이 대체 뭔지 더 모르겠는 거예요. 약간 제가 지인들한테 얘기하고 다닐 땐 수박 겉핥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고 책의 앞부분에는 이 책은 소꿉장난 같다라고 써놨어요. 현실은 더 거대하고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내가 취재하고 있는 것은 너무 단편이 아닐까라는 고민들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런 말을 좀 저 스스로한테 정리하기 시작했는데 내가 이 책을 취재하면서 사람들이 노동자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는 알겠는데 노동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모르겠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좀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노동조합에 가야겠다. 그럼 거기 노동자 되게 많잖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옳은 선택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막 그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죠. 어쨌든 제가 4년 동안 작업을 했고 사람들은 제가 노조도 가고 산업재해 취재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 다음 작품에 더 아프고 더 구조화된 얘기를 갖고 올 것이라 기대를 했겠죠. 근데 제가 갖고 온 것이 퀴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 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네가 왜? 라고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당시에 희연은 당신 옆에서를 쓸 수밖에 없는 저의 상황과 맥락이었기 때문에 이 질문이 굉장히 생소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생 때부터 노학연대라고 하는 노동자 학생연대라는 작업들을 했었고, 이렇게 공부 안 하고 집회 다니는 이제 그게 바로 접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했었고, 그러면서 계속 노동자가 뭐지? 라고 하는 게 저의 궁금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일을 쉰 적이 없거든요. 정말 알바도 계속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등록금이라고 하는 걸, 나의 생활비라고 하는 걸 학자금과 나의 알바비로밖에 메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는 알바도 굉장히 많이 했고 과외도 진짜 많이 해서 제가 30 중반까지만 해도 계속 악몽을 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집에서 저 집으로 과외를 가야 되는데 차가 막힌다거나, 아니면 막 시간이 분명히 1시간 남아서 출발했는데 30분밖에 안 돼 있고 막 남은 시간이, 그러니까 알바를 계속 이렇게 막 여러 군데를 뛰던 것들이 저한테 굉장히 낙인이 많이 돼 있었던, 뇌리에 박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일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스스로를 일하는 사람이라고 규정짓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졸업을 하고 글을 쓰고 굉장히 작은 업체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글 쓰는 프리랜서 노동을 하면서도 내가 노동자구나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지냈다가 제가 나 일하는 직장인이야 라고 인식을 하게 됐던 첫 번째 공간이 노동조합이었던 겁니다. 왜냐면 5인 이상 사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조직 문화라는 곳이 있고, 그리고 월급을 꼬박꼬박 주고, 그리고 어떤 시스템, 내가 노동자 하나가 어찌할 수 없는 시스템이 있는 공간에 처음으로 들어가서 제가 느꼈던 건 여자 노동이었어요. 나 여자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혼자서 활동하고 이럴 때는 물론 저도 되게 여성차별에 대한 문제들 민감하게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게 8시간, 10시간, 24시간을 내가 여자로서 노동하는 건 되게 다른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노동, 남자 노동이 세상에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했었고, 그때 저희 또래들끼리 같이 농담하던 게, 우리는 숨 쉬는 것도 여자처럼 쉬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음 걸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세상에 여자 노동이 있고 남자 노동이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공감을 해주는 사람이 있고,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제 주변에는 당시에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숨 쉬는 것도 여자처럼 숨 쉬어 라고 했을 때 이게 단지 농담만이 아니야 라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자잘한 직장 문화를 다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늘 하루하루가 좀 힘들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사람들한테 공감받지 못할 얘기를 하는 건가? 다 이렇게 지냈는데 라고. 제가 노동에 대해서 되게 한 4년 정도 기록을 하다가 들어간 새로운 직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계속 자기 검열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도 저는 너무 이 성별화된 노동이 숨막혔던 거예요. 어떻게 성별 분업화된 노동이 존재할 수 있지? 라는 생각들을 계속 하면서, 그때 제가 어떤 기분이었냐면, 여기 써놨지만 나 자신의 여자 노동이 한창일 때였다. 여자가 더 잘할 것이라 기대되는 역할과 그에 부응해 연출해야 되는 이미지. 공식적인 업무 분장은 없지만 여자들은 다 하고 있는 그런 일. 그래서 자연스럽다 여겨지는 노동에 숨이 막혔다. 저는 아마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해지는 것 자체에 굉장한 불편함을 느꼈던 사람인 것 같고, 그래서 이 노동에 숨이 막혔다. 호흡을 위협받는 순간까지 여자로 생각하고 말하고 웃는 내가 있었다. 그럴 때마다 고개를 들어 책상 파티션 너머를 봤다. 수구린 동료들의 뒤통수가 보였다. 정상 시민들 모르게 고개를 들어 서로를 확인할 마피아 동료가 필요했다. 이때 마피아 동료는 그래 우리 숨 쉬는 것도 그렇게 쉬고 있어라고 눈 마주쳐줄 동료가 필요했고, 그 동료를 어떻게 찾을 수도 있을까 하다가 저는 선택한 것이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평생 아니지만 몇 년을 기록을 해왔고, 제가 제 과제, 제 인생의 숙제를 기록으로 푸는 습이 생겼더라고요, 그 사이에. 그러면 성별화된 노동? 여성 노동에 대해서 취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제가 갖고 있던 성향 중에 하나는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의 중심부로 들어가기보다는 그 사건의 가장 이렇게
가장이 있는 뭐라 하죠? 모서리쯤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가는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록되지 않은 노동 같은 경우에도 아까 왜 어떤 노동은 보여지지 않지? 왜 어떤 노동은 노동으로 인정받지 않지? 라는 궁금증을 가졌던 것처럼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성별화된 노동, 분업화된 노동이 너무 징글징글해 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제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은 이 성별 분업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내가 너무나 여자로서 노동, 남자로서 노동이라고 하는 분업화된 노동을 굉장히 극심히 인식하는 사람들을 만나야겠다라고 했었고 저한텐 그게 성소수자, 퀴어였던 거죠. 그래서 내가 태어나기를 지정성별로 남성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느끼고 있는 정체성이 사실 남성이 아닌 사람이었을 때 그 사람이 남성의 모습으로 일터에 가서 일을 해야 될 때 느끼는 어떤 혼란과 불편함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가 다시금 그것을 대본화해서 어떤 각본화하여서 일터로 가져가는 방식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장 성별 분업이 어려운 사람들, 하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서 다시금 나의 분업화된 노동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20여 명의 퀴어 노동자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굉장히 얘기를 잘 해줄 거라 믿고 있었던 것이 앞으로 돌려주시겠어요? 네. 저는 살아가면서 왜라는 말이 참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하면서 인간은 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이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다 갑자기 병이 걸리거나 갑자기 굉장히 부당하게 해고가 되거나 또는 알 수 없는 어떤 사건과 사고를 겪었을 때 사람은 계속 이렇게 묻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그게 굉장히 절망의 목소리이기도 하고 또는 어떤 진실을 찾으려는 움직임이기도 하고 이런 좌절과 어떤 성찰과 모든 것이 다 겹쳐서 만들어진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고 하는 것들의 답을 계속 사람들은 찾아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사건에 대해서 그냥 당하고 있는 사람 그냥 그것에 주저앉혀진 사람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설사 그 모습은 주저앉혀졌다 하더라도 계속 머릿속을 생각하는 거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뭐 때문에, 무슨 일이. 그리고 저는 사회는 계속 나한테 무슨 일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것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사회적 구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겪은 사건이나 고통을 아주 잘 설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얘기를 계속 들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뭐 제가 참을성이 되게 많거나 어떤 인내력이 커서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제 앞에 앉은 사람이 그 고통과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저도 같이 애가 써지는 거거든요. 그 눈물과 상심마저 서사의 틀에 넣어서 자신에게 계속 자기 설명을 시키는 거죠. 내가 이래서 저래서 이런 일을 겪게 되었어 라고 하는 것들. 저는 퀴어들을 만났을 때도 퀴어 노동자, 저희 퀴어 인터뷰들을 만났을 때도 그들이 이 외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해 줄 거라 생각했어요. 내가 왜 이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일터라는 공간에 들어가야 되는지, 내가 왜 남자 노동, 여자 노동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설명해 줄 사람들이다. 왜냐면 그 부자연스러움을 계속적으로 겪어내고 그로부터 자신들을 납득시켜야 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퀴어 노동자들을 만나게 되었고 뒤에 얘기할 거지만 그 2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난 것이 저의 기록에 있어서 굉장한 큰 의미로 남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 1 섹션하고 관련된 질문을 좀 보면요. 부분적으로는 좀 이미 답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대학원생들이 되게 많으세요. 여기 와 계시는 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제가 그냥 짐작하기에는 이 대학원생들이 연구 방법으로 아마 인터뷰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생각하는 분들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정세미 씨, 이하영 씨, 최정아 씨, 그다음에 김희연 씨가 의견과 질문을 주셨는데 보면은 이제 책을 저술하게 된 계기 많이 물어보시고 다양성 존중하는 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신 분도 있고요. 이 질문은 추가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책을 집필하시면서 마주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사실 2장의 2부, 3부 이 설명에 조금 들어가 있기도 한데 질문 주셨으니까 먼저 답변을 좀 해보면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었나라고 한다면 저는 작업하는 내내 도전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막 키어 인터뷰를 한다고 했을 때 키어 노동에 대해서 작업한다고 했을 때 저 세상에서 키어 처음 만나봐요 막 이러면서 작업하진 않았을 거잖아요. 저도 사실 대학 때 많은 친구들이 있었고 그리고 나름 꽤 열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지냈고 그래서 그런 정체성 그게 무엇이든 간에 개의치 않고 살아야 돼 또는 이 세상에 개의치 않아야 돼 라고 하는 옳은 생각들을 이렇게 나한테는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는 어떤 옳음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저는 사실 인터뷰라고 하는 것이 좀 저한테 의미가 있는 지점은 뭐냐면 키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를 쓸 때 패싱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거는 키어들이 자주 쓰는 단어기도 하고 패싱은 그냥 이렇게 전 일반인인 척 지나쳐 간다. 그러니까 내가 좀 특이하고 너랑 다른 사람이라는 걸 상대가 모르게 지나쳐 간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인인 척해, 일반인 코스프레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인데 실제로 저희가 패싱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우리 모두가 패싱을 하고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고유한 나가 존재하는데 고유한 내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 눈에 어색하게 보이지 않게 그리고 다른 사람 눈에 좀 도드라지거나 다르지 않게 보이기 위해서 조직이나 문화 속에서 계속 자신을 패싱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다 패싱을 하고 사는 게 아닐까라고 했을 때 저한테 인터뷰 작업은 그 패싱하는 사람, 우리가 같이 그냥 패싱하면서 지나가는 이 거리의 사람, 거리의 행인으로 존재했던 사람을 내 눈앞에 마주 앉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존재를 직시하고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그냥 흉내내며 지나치지 않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서로에게 전하는 자리가 저는 인터뷰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나는 뭐 키어에 대해서 친화적인 사람이지 또는 뭐 내 안에 소수성이 있어 라고 가볍게 얘기하던 것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과 수많은 자리에서 마주 앉아서 서로를 직면했을 때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이 같이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존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제가 갖고 있는 수많은 낡음, 촌스러움, 또는 편견, 무지라고 하는 것들을 사정없이 들켜야 되는 순간들이었던 거죠. 한 예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인터뷰가 있는데 마늘이라고 저희 책에 나오는 근데 이 마늘을 거의 초반 인터뷰 때 만났어요. 제 친구의 겹지인이라 그래서 친구의 친구로. 근데 처음 만났을 때 마늘은 그냥 이렇게 지정성별이 자신의 지정성별이 있지만 자신의 성별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했던 젠더 키어의 상태로 저를 만났고 그랬을 때 그냥 위에는 되게 그냥 프리하게 나왔는데 밑에는 청치마를 짧게 입고 온 거죠. 그리고 그런 마늘의 모습은 어쨌든 기존의 여성 또는 기존의 남성이라고 하는 모습에 전혀 걸맞지 않기 때문에 주변의 이목들을 다 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그 대학교 앞에 가장 핫한 플레이스 마카롱이 진짜 맛있는 카페에서 만나서 통유리 앞에 앉아가지고 서로 2시간 동안 얘기를 나눴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시선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저도 부딪혀내야 되는 거였고 그랬을 때 그 같이 보낸 시간들을 계속 겪으면서 제가 2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는 그냥 이런 시선들은 정말 문제적이야. 이런 시선들에 대해서 굴복하면 안 돼라고 얘기했던 그것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시간을 들여서 겪어낸 그래서 나도 그가 겪었던 아주 일부를 감내해야 되는 어떤 같은 자리라는 게 똑같아라는 게 아니라 그 순간 같은 자리에 존재했던 사람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거 하나와 또 한편으로는 같은 시간을 그도 일정하게 같이 견뎌내고 같이 누려왔기 때문에 마늘에 지나온 시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마늘은 굉장히 태연했거든요. 그런 시선에 대해서. 이 시선에 대해서 태연해지기까지의 수많은 마늘의 시간이 존재할 거잖아요. 마늘한테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존재할 거고 그때 저는 판단을 해야 됐죠.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지닐 것인가
이 사건의 기록자로서 어디까지 묻고 또는 묻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정말 해석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독해할 것인가는 정말 나중의 문제고, 당장 그 순간 그가 지나온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지니고 어디까지만 궁금해하고 어디까지만 묻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해야 되는, 그래서 모든 대부분의 인터뷰들과 만나는 시간이 끊임없이 그런 지점들을 고민해야 되는 순간이었고, 사실 그 고민을 지나고 보면 제가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사실 실시간 고민하게 돼야 하는 순간이었고 시간이었고, 그러면서 사실은 그 시간을 제가 막 머릿속에 막 이러고서 되게 우아하게 견디진 않았을 거잖아요. 왜냐면 인터뷰는 계속 무언가를 묻고 답하고 리액션 해야 되는 자리니까 사실 한숨 표정 이런 것들로 다 드러났을 테고, 그래서 저는 계속 무지함을 또 저의 낡음을 들키는 것들을 또 한 번 연습해야 되는 거였죠. 그리고 그 낡음과 무지함을 들킬 때마다 사실 조금 더 내가 이 작업을 통해서 달라질 거야, 또는 조금 더 당신을 이해하거나 아니면 당신과 마주 앉기 걸맞은 사람이 될 거야 라는 자기 확신 또는 자기 노력이 없었으면 그 부끄러움은 그냥 정말 너무 부끄러움이거든요. 그건 인터뷰를 망칠 것 같은 부끄러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새겨나가면서 저는 사실 인터뷰와의 관계를 맺은 건 아마 그래서 이 작업이 시작이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로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는 내내 계속 도전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약간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아마 인터뷰를 하셨거나 하려고 생각할 때 느끼는 어려움을 굉장히 공감하시면서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여기 이제 한 분은 석사과정생인데 교차성 이론을 공부하며 소수자들을 인터뷰하는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요. 인터뷰 어려운 점도 물어보셨지만 방금 답하셨고, 인상 깊었던 점, 약간 그러면 보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은 이래서 내가 인터뷰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점이 또 있을까요? 네, 저한테 이 작업은 정말 소중한 작업이라, 사실 여기 오기 전에도 제가 SNS를 자주 해서 제 페북에 막 자랑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자랑하고 여기 서 있는 저를 자랑했다기보다 이 책은 나한테 너무나 소중한 작업이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가 정체성과 노동에 대해서 처음으로 고민하게 된 작업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먼저는 이거는 이제 제가 뭐 아무것도 없는 무해 상태에서 기록을 했던 것들은 아니고, 이미 성소수자 단체들에서 그리고 또 퀴어와 노동을 고민하고 있는 단체들에서 수많은 실태조사 또는 인터뷰 작업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책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인용을 했고, 여기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극심한 사실은 좀 불합리한 대우들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수치화된 부분들이고, 이 수치를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로 들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이건 아까 얘기했던 마늘의 대화였는데, 자기 인생이 트루먼 쇼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누가 나를 이렇게까지 괴롭힐 수 있나라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라고 이제 얘기한 부분들인데, 저는 수치화된 내용들 또는 그런 숫자로 얘기될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감정들을 목소리를 전해 듣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 목소리를 기록할 때 이것들을 좀 주의하자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제가 인터뷰를 하려고 여러 이렇게 토론회나 행사 같은 거 이제 막 이렇게 쫓아다닌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막 퀴어와 노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좋은 자리들이 막 만들어지고 있었던 때였고, 저도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어떤 자료조사 같은 느낌으로 열심히 참관하고 듣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좀 위화감이 느껴진다라고 했던 느낌이, 모든 자리는 아니지만 몇몇 행사에서 이렇게 퀴어들이 나와가지고 전 레즈비언인데 사실 제 여자친구를 속여야 돼요,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뭐 저는 누구인데 뭐가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는 성소수자 패널들이 앉아서 그 직장 생활의 어려움, 당신들은 모르는 직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럼 약간 알 수는 없지만 되게 사회적으로 정상인 또는 일반인처럼 보이는 패널들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막 이런 반응이 오는 거예요.
약간 방청객 같은 느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연을 설명하고 거기에 세상에 이렇게 부조리해라, 이렇게 불합리해라, 막 이렇게 어쨌든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좀 우려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냈을 때 내 책이 굉장히 특이한 어떤 사람들의 겪는 어려움, 어떤 슬픈 사연 이런 걸로 소화되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고, 그러면 이들의 얘기가 특별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지금 다시 작업을 한다면 저는 조금 다른 고민들을 하면서 작업을 하겠지만, 당시로서는 1반, 2반으로 나뉘어진 세계에서 사실은 그 둘의 나눔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무의미하다, 어떤 의미에서는 접점이 되게 많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취했던 작업들은 그 20여 명의 퀴어 인터뷰이들을 만나서 첫 질문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소개해달라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정체성에는 나의 성적 지향이 어떠하다, 나의 성별 정체성이 어떠하다라는 것 말고도 그냥 당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면 다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좀 주목해서 보게 되는 지점은 제가 당시에 노동조합에 갔다고 했는데 그게 서울에 있는 노조가 아니라 지역에 있는 공업도시에 있던 노조였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딱 갔는데 사람들이 저를 서울 것이라 부르는 거예요. 세상에 서울 것이라, 사람한테 서울 것이라니 이렇게 약간 했는데, 제가 사실은 처음에는 그게 되게 기분 나쁘고 외롭고 쓸쓸했는데, 그 지역에서 사실 서울도 지역이면서 꼭 서울과 지역이라 그러잖아요. 그 서울엔 올라온다 그러고, 우리가 언제 그 경도와 위도도 따지는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이제 서울에서 이제 있을 땐 잘 모르던 어떤 지역적 차별 또는 인프라의 부족이라고 하는 게 온몸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나를 왜 서울 것이라 불렀는지 알겠다라는 감각들이 커져가고 있을 때, 또 마침 제가 이 작업은 서울과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했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이제 지역 사람들과 인터뷰를 했던 거죠. 그랬을 때 이들이, 저는 뭐 경상도에 사는 누구고요, 저는 지방민이고요, 저는 서울 사람이 아니고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 사람들은 지역에 제가 서울에 살고요 라는 말을 전혀 붙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신체적 장애가 있는 또는 좀 편리한 신체가 아닌 인터뷰이들은 제가 어디 좀 다친 경험이 있고요, 제가 좀 귀가 한쪽이 잘 안 들리고요, 이렇게 꼭 얘기를 하는데, 사실 신체적인 손상이 없는 사람은 제가 손상이 없고요, 제가 비장애인이고요 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좀 다른 측면에서 남성들은 자신을 전 남성이고요 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여성들은 제가 여자고요, 또는 회사에서 여자 취급당하고요, 또는 전 어린 여성이에요 라는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나왔지만 나를 이성애자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없지만, 저는 성소수자입니다, 저는 레즈비언이에요, 저는 바이섹슈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죠. 저는 바이섹슈얼, 레즈비언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일이 아니라, 사실은 지방민이에요, 저를 지역에 살아요, 또는 전 어린 여자예요, 저는 어떤 귀가 잘 안 들려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같은 맥락 속에 묶여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앞에 나온 성소수자 패널들이 특이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별한 사연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다시 정체성으로 가다 보면 당신이 저는 이성애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가 보자. 그것은 어떤 사회적인 정상과 그 표준이라고 하는 경계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경계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어떤 보호와 어떤 특권들을 누리고 있는지를 살펴봄을 통해서, 사실은 이들이 특별하고 이들이 소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나누고 있는 어떤 경계에 대해서 들어가 보는 것이 사실 이 작업에 있어서 필요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체성에 대한 소개로부터 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하나만 더 넘길게요. 네.
그러면서 저는 이것들이 규범 정상성이라는 문제들 속에서 다시 우리를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들을 특별하거나 저들을 어떤 위치에 있다라고 규정하지 않으려면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이건 이 책 작업뿐만 아니라 기록 작업에 있어서 가장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내가 있는 위치를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성소수자고 서울권 시민이고 뭐 남성이고 또는 어떤 정상성의 굴레에 들어가 있는 나 자신을 다시 보는 거, 그리고 나를 보는 건 쟤랑 나를 비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 서 있는지를 알아야지 저 사람과 나의 거리를 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자를 잴 때 여기 있는 걸 재려고 하지만 여기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재야 되는지는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있는 위치와 자리를 놓지 않고 저기에 있는 사람의 길이를 재려고 했을 때 실패가 나게 되죠. 그리고 기록 작업은 그런 실패를 굉장히 많이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작업이고, 그랬을 때 내가 있는 위치를 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있는 위치를 재는 이유는 저 사람과 나의 거리와 관계를 재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온 화두가 저한테는 정상성이라는 화두였고, 이 규범, 정상화된 규범들 속에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정상을 강요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애인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실제로는 키워드한테만 괴로운 게 아니죠. 사실 애인이 있습니까? 질문은 저도 너무 괴로운데, 저는 이제 노동 현장 또는 어떤 사업장으로 일하는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가면 3대 관문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이 이제 다 드러내야 되고, 애인 여부, 결혼 여부, 그다음에 자식 여부, 이렇게 해서 쭉 이 사생활을 이렇게 다 들이지 않으면 인터뷰 입성이 힘들거든요. 거기서 경계가 시작되는 거죠. 사실 저는 이런 거 되게 그냥 아유 사람 사는 게 그렇지라고 그냥 넘겨왔던 것들, 좀 다소 불편한다라고 넘겨왔던 것들이 저는 암묵적으로 사실은 우리의 규범과 정상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모두가 결혼을 해야 되고, 모두가 이성애자여야 되고, 모두가 생애 주기에 맞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용인된 생애 주기에 맞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랬을 때 저는 퀴어가 받는 애인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은 세상의 네모인데 당신도 네모입니까? 라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 질문에 대답하거나 이 질문에 저항할 역할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그 가운데서 모두가 네모난 무대에 있는 상황에서는 퀴어를 볼 수 없는 것이고, 제가 내가 퀴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게 차별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준 인터뷰는 카페에서 이제 알바를 했던 사람이 20대 중반의 사람이었는데, 제가 인터뷰를 하면 좀 알잖아요. 이게 먹힐 말이구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글에 쓰일 말이구나 라고. 그건 진짜 되게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해도 들어오게 되는 건데, 그때 인터뷰했을 때 순간 이건 굉장히 좋은 말이구나, 이건 책에 쓰일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 의미가 저한테 갖는 것들은 책을 내고 지나고 나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퀴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게 되는 이 정상성 사회들 속에서 나는 나다운 노동을 하고 있나? 나는 내가 누구라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나? 내가 나답게 노동하지 못하는 게 차별이 아닌가? 내가 누구인지 사람한테 얘기할 수 없는 거, 나를 직장이든 사회이든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없는 게 차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막 임금을 적게 받는 게 차별이고, 쟤는 해고되지 않았는데 내가 해고되는 게 차별이고 라고 어떤 제도나 시스템적인 부분들 또는 법률적인 부분으로 차별에 대해서 계속 인식해왔던 것이 사실 이 인터뷰들을 거치고 그 말들을 곱씹으면서 내가 나답게 설 수 없는 것 자체가 차별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후에 제가 계속 일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직장에 대한 고민들을 하니까, 직장을 바라볼 때 기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무엇이 차별인가, 무엇이 인간을 인간답게 일할 수 없게 만드는 일터인가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그 사람이 그 정체성으로부터 지니고 있는 생애 주기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지원
또는 그 인정이 되지 않는 일터는 사실 그 사람에게 올곧은 일터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생각들은 점점 확장돼서 사실 임신 출산 여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은 직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남성화된 얼굴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실제 그것들을 어디서 발견할 것인가 했을 때 남성이 아닌 몸 또는 신체 건강한 정상적이라고 불리는 남성이 아닌 몸이 일터에 들어갔을 때 그가 아주 기를 쓰고 버텨내지 않는 이상은 그의 생애 주기, 그가 임신 출산마저도 사실 그가 어떤 나이대를 지나오면서 겪게 되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일터가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는 상태가 사실은 차별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제가 일터를 바라보고 그럼 이 일터가 아닌 다른 노동을 원해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점이 사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게 이 사람들만의 이쪽만의 특이한 일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들이 계속 존재를 하고 그랬을 때 우리 다 정체성의 문제를 고민해 봐야 돼 라는 것들만으로 이제 책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하나 썼던 방법은 당시에 취업이나 노동에 있어서 좀 주요한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당시에 꾸민 노동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유리천장에 대한 문제들, 블라인드 면접 또는 모형 면접 같은 새로운 형태의 면접들이 등장하기 시작해서 사실 이 키워드들을 갖고 이 문제가 퀴어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이것이 자신은 퀴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만나는지를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별화된 꾸민 노동이 퀴어 아닌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작업들 또는 간단히 넘어갈게요. 또 유리천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었고 그랬을 때 이것만 하나 보자면 다들 많이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아까 마늘이 오늘 계속 나오는데 마늘은 콜센터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콜센터라는 자체가 되게 블라인드 면접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마늘은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얼굴을 안 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가 길러도 또는 자기가 치마를 입어도 딱 들어가는 순간 이게 너는 우리랑 같이 일할 사람이 못 돼 라고 하는 것들이 통하지 않는 왜냐면 어차피 목소리로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마늘이 자기는 여기 와서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다고 오로지 목소리로만 사람을 대할 때 근데 문제는 마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목소리도 능력치와 관계가 있었던 거죠. 왜냐면 세상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순수하고 진공적인 상태에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또한 성별과 위계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마늘이 점수를 잘 봐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남성화된 목소리를 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목소리는 회사를 가면 저도 노조에 있었는데도 그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전화를 딱 받으면 화가 난 조합원님이나 아니면 화가 난 다른 쪽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높은 사람 바꿔. 아니면 남자 바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전쟁인 거죠. 이제 예. 그런데 마늘은 남자 바꿔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젠더 키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 목소리 이용하네? 얘 여자라면서 자기를 막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사회 자체가 남성은 굉장히 신뢰받는 목소리라고 인정하고 여성은 다정하고 친절해야 되는 목소리라고 사실 규정 짓고 굉장히 의식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그것들을 활용하고 있는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넘겨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마늘이 모습을 바꿀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한 건 성별이 고정화되지 않은 정체성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마늘은 각각의 성별에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엄격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라는 것들. 그래서 사실 제가 얻고 싶었던 왜 이렇게 성별화된 노동들이 나를 옥죄는 걸까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퀴어나 다른 형태의 노동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만나고 싶어 거기서 단서와 답을 얻고 싶어라고 했을 때 마늘이 저한테 준 답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는 규범화되어 있는 문화라고 하는 것들 또는 제도와 시스템을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게 저희 고민 속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게 퀴어 대 퀴어가 아닌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저는 계속 제가 계급, 계층 이런 데 관심을 두고 사회적 자원에 대한 관심을 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퀴어 인터뷰를 하면서 계속 그게 눈에 밟히더라고요. 어떤 퀴어는 사회적 자원이 있는데 어떤 퀴어는 그 자원이 없는. 그래서 제가 되게 인터뷰를 하면서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운에 대한 얘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운이 좋아서 취업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운이 좋아서 학창 시절을 무사히 보냈어요. 저는 운이 좋아서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운이라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간극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규직일 경우 또는 가족이라는 사회적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경우, 패싱이 가능한 몸일 경우, 또는 이것은 조금 갈리긴 할 텐데 남성일 경우도 사실은 자신이 운을 찾을 수 있는, 내가 조금 운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고, 사실은 이건 운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자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우리가 다 같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 다 나눠져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회의 수많은 위계, 그리고 수많은 자원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 퀴어도, 그 자신을 퀴어가 아니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다 존재를 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퀴어 안에서의 나눔, 그리고 퀴어와 비퀴어의 나눔들을 계속 교차하면서 제가 보고자 했던 것은 누구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위기의 밑바닥으로 끌어내려 유지하려는 사회,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정상의 문턱을 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것들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책의 결말에 갔을 때 제가 계속 찾고 싶었던 접점에 대해서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모두 사라지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래서 사라지는 삶, 또는 낙오되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 정상과 표준에 들어맞지 않으면 소용없다고, 효율적이지 않는 몸, 또는 건강하지 않는 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도달하기 위해서 열정도 능력도 증명하라고 하는 사회에서 끊임없이 나라는 자본을 자본화해야 하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노력하고 늘 애썼다. 그 애씀이 숨이 차서 행복하지 않았다. 무언가 잘못됐다. 작동 설명서를 다시 봐야 할 때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그런 정상성에, 또는 나를 효율로 여기는 이 사회 구조에 저항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퀴어가 아닐까. 그리고 나를 퀴어라고 여기는 건 우린 다양한 사람들이니까 라고 여기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계에 꽉 막힌 작동 설명서를 다시금 봐야 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모두 연대할 가능성이 있는 퀴어가 아닐까라고 책을 마무리 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 책에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들 작업하면서 이렇게 여쭤봐 주셨는데, 그 부분부터 나오는데, 저는 이 소수성 또는 소수성을 가진 사람들의 노동을 인터뷰하면서 어떤 북토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의 기록에 소수성이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의 기록에 소수성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건 내가 소수자를 인터뷰했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도 퀴어인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던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시선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예로 제가 산업재해 문제 또는 직업병 문제를 계속 취재를 해왔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직업병 취재를 하는 게 전혀 쉽지가 않았죠. 왜냐면 저랑 비슷한, 인터뷰 가면은 저랑 비슷한 또래들이 인터뷰 자리에 나오는데 대부분 병실에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많은 손상을 입은 몸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오는 상태죠. 그래서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잘 이렇게 뭐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었는데, 돌이켜보니 그냥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인터뷰하러 갔는데 사람이 죽더라 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굉장히, 사실 저의 거의 첫 인터뷰들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정과 애정을 나눴는데, 사람이 사라져 갑자기. 이런 끔찍한 상실을 경험하고, 근데 제가 그 끔찍한 상실을 우울과 슬픔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 절박해서였어요. 이 문제를 알려야 한다라는. 그 당시 아까 반도체의 카더라로 얘기된다.
어떻게 이 첨단의 산업에 사람이 죽을 수 있냐? 수만 명이 근무했는데 몇백 명 죽는 것이 어떻게 원인이냐? 우연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존재했었고, 그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죽어가는 사람의 몸이 증거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증거를 굉장히 수집해야 되는 역할이 당시에 이제 그 반올림이라고 하는 단체 활동가들 또는 노동안전보건 활동가들 그리고 기록자로서 연대하는 사람들의 역할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굉장히 열심히 알리고, 그리고 나는 이 문제에 너무나 화가 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같이 화를 내주길 바랬어요. 굉장히 공분해주길 바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저의 키워드는 공분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화를 내주셨으면, 같이 분노했으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읽히게 쓰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잘 쓰려고 그러고 잘 전달하려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쭉 지나고 나니까 내가 무엇에 화를 이렇게 냈지? 라고 했을 때 사회 시스템, 그놈의 삼성, 그놈의 반도체 기업들에 화를 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말에 같이 화를 냈던 것 같아요. 내 몸이 이제 엉망이 됐다. 내 몸이 쓸모가 없어졌다. 난 다시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 나는 전과 완전히 달라졌다. 라고 인터뷰들이 한탄하고 한숨 쉬며 했던 말에 같이 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몸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라고 같이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같이 분노하고. 근데 저도 이후에 작업들을 하고 키워 작업들을 하면서 일터에 들어갈 수 있는 몸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된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머리만 좀만 길어도 직장을 구하기 힘들고, 젠더 키어 같은 마늘 같은 경우는 콜센터라는 어떤 일정한 지하 세계의 일터에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들, 또는 나이가 많아도 몸이 너무 손상을 입어도 또는 정신장애를 겪어도 질환자여도 무슨 이유만 있으면 다 걸러내는 이 거름망 같은 일터들 속에서 굉장히 건강하다고 불리는 노동자만 근무를 하고, 그 노동자가 일하다가 그 건강을 다 잃고 나와야 되는 이 효율 높은 직장에 대한 분노가 있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건 다시 돌이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이 몸이 됐다, 이 꼴이 됐다, 내가 다시는 일할 수 없다라고 당사자들이 분노를 할 때 나는 같이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에 왜 이 몸은 일할 수 없는가, 이 몸은 왜 다시 예전 같은 삶을 살 수 없는가를 고민하는 지점들을 갔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제 기록의 소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고, 이것은 제가 이 사람 심지어 당사자들은 그냥 이렇게 아픈 몸으로 존재하는데, 산업재해를 겪은 몸으로 존재하는데 저 혼자서 막 열심히 취재하고 깨닫고 막 키워 만나고 이래서 얻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반올림의 피해자들도 저도 2010년에 제가 기록 작업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 10년 동안 같이 살아낸 거죠. 같이 살아오고. 그래서 그들은 그들대로의 삶을 계속 꾸려나간 거예요. 저는 갖고 있는 후회 중에 하나가 반도체 피해 여성 노동자들, 오퍼레이터라 불리는 하얀 그 클린룸의 방진복에 이렇게 눈만 내놓는 되게 젊은 여성들로 상징화된 모습들, 그리고 아프고 죽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이런 되게 젊고 가련인 여성들로만 규정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미지를 만드는데 나의 기록도 일조를 한 건 아닐까라는 고민들을 계속 반성과 함께 하고 있었던 찰나인데, 나이가 되잖아요, 서로 다 같이. 그래서 아픈 몸으로 살아내요. 아픈 몸으로도 관공서 가서 싸우고 병원 가서 진료 기록 떼려고 싸우고, 단지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녀 키우고 돌봄 노동하고 일터에서 가서 일하고, 그냥 그들이 일상을 겪어내는 모습들을 멀리서 지켜보면서 내가 이들을 너무 납작하게 어떤 연약한 여성으로만 그렸나 봐 라고 하는 후회조차도 쓸모없다. 저들은 나의 기록에 규정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들은 저들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랬을 때 내가 이들의 피해자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한 것들이 실제 의미는 없다. 저들은 피해자로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이들의 모습의 삶 속에서 제가 그때 그렇게 그렸으면 안 돼. 내가 돌아갈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삶이라고 직업병 피해 당사자들이 울부짖었을 때
나도 같이 마음을 나누되 다른 이야기를 했어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더 저한테는 교훈으로 왔던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소수자 문제를 취재하면서 더 얘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당사자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사건을 겪은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적힌 대로 어떤 협상하는 사람, 행위하는 자, 행위자, 협상자라고 불리는 주체로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식된 것 같아요. 퀴어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 이건 제가 취재한 부분은 아니고 굉장히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김수영 씨가 쓴 트랜스 여성의 노동과 복합적인 젠더 실천이라고 하는 부분에 나오는 부분인데, 여기 수연이라는 인터뷰가 나와요. 근데 이 수연이 트랜스젠더인 거예요. 근데 직장은 어쨌든 여성으로 간 거예요. 남성으로 들어간 거죠. 입사는 그렇게밖에 가능하지 않으니까. 근데 하루하루 이렇게 계속 시도를 해봐요. 조금 더 네이스가 달린 옷을 입어보고, 다음날 사람들 반응을 봤는데 괜찮아, 뭐라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럼 조금 더 사회적으로 여성스럽다고 생각하는 옷을 좀 입어보고, 그리고 조금 더 네이스를 키워보고, 막 이러다가 결국은 치마를 입고 어느 날 갑니다. 야금, 정말 그거는 8개월간의 시간이 걸쳐서 일어난 일이고, 그 8개월 동안 그 사람이 사실 위궤양부터 시작해서 온갖 스트레스에 따라오는 병들을 겪으면서까지도 하루하루 야금야금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한테 인지시킨 거예요. 전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 작업이 굉장히 뭐랄까 효율적이다, 훌륭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정말 그냥 기록자로서 굉장히 이 일상의 협상, 일상의 어떤 사람들의 조율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선명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온 예시고, 사실은 수연, 그리고 이 수연의 인터뷰한 수영에 대한 존중감이 분명히 존재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다 모두 다 협상하고 저항하고 적응하고 요구하는 존재로서 살아간다. 그래서 제가 싸우는 노동자들을 인터뷰한다고 했을 때, 싸우는 노동자들도 또는 어떤 되게 불합리함에 빠져서 절망한 노동자들도 사실은 매일 지거나 매일 이기진 않거든요. 사람이 직장에서 매일 지면 죽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하루는 이겨보는 거죠. 살짝, 아주 살짝. 하루는 처참하게 져. 하루는 저항했는데 좀 통해. 하루는 좀 내 말이 먹히는 것 같아. 막 이런 경험들을 하거든요. 제가 조선소의 하청 여성 노동자들이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조선소의 하청 여성은 정말 끝에서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조선소에 정말 콩알 같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공간이 조선소 일터인데, 거기서도 위기가 나뉘고 기능공이 아닌 여성 노동자들은 정말 끝에서 끝인 상황에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아주 큰 배가 있으면 그 배의 벽면을 다 이렇게 남성 기능공들이 이렇게 도장이라고 해서 페인트 칠을 다 하고 나면은 구석구석 틈새에 되게 안 칠해지는 공간에 붓을 들고 가서 터치업 하는 분들, 여성 노동자들이 가서 붓칠을 합니다. 그러니 그 붓칠이 무슨 기능공이라고 인정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생명인 현장에서 늘 무시당하고 이런 상황들이 있고, 근데 일은 사실 굉장히 깊숙한 곳에 들어가거나 굉장히 구석에 들어가서 하기 때문에 그 페인트의 유독성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들이 더 안전하거나 이들이 덜 영향을 받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선소에 그런 얘기가 있는데,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일을 보통 많이 하실 때 신나나 페인트에 계속 취해요, 사람이. 근데 그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따로 환기 장치를 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노래를 부르면 끄집어내라. 사람이 신나에 취해서 약간 본드에 취한 것처럼 노래를 막 부르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끄집어내라 라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상황들 속에 존재하는 여성 노동자들이 늘 당하고 살 것 같지만, 사실 자신들도 들어갈 때마다 판단을 합니다. 이게 들어가서 내가 아주 그냥 큰일이 나서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긴가를 계속 보고, 그래서 그때 하청에 같은 남성 노동자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하청의 관리자한테 얘기해봤자 소용없고, 원청의 관리자한테 얘기해봤자 당연히 소용없을 때, 그들은 계속 안전관리자의 동선을 파악해요. 그래서 안전관리자가 지나간다 그러면 바로 얘기하는 거죠. 큰 소리면서 여기 어떻게 사람이 들어가라 그래요? 막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안전관리자가 내려오면 다시 일이 좀 수습되고, 하지만 또 지나가면 또 빼고 막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사실 저는 그런 측면의 작업들도 다 자기의 주어진 조건과 자리에서 만들어내는 저항과 협상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를 늘 싸움해 나가는.
저는 이런 작업들이 제가 봤던 노동자들 모두에게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느 날은 그것을 캐치해서 기록글로 적기도 하고 어느 날은 캐치하지 못하고 또 뻔한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퀴어 작업을 하면서 당사자라고 하는 것들이 협상을 하는 어떤 움직이는 주체와 동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더 많이 깊숙하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당사자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새로운 답을 좀 준 것 같고요. 네, 여기까지가 3부였습니다. 아, 너무 정신없이 들었는데요. 제가 받은 질의를 좀 읽어드릴 테니까요. 그러는 중에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질문하시거나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정리해 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몇 개를 읽고 그다음에 먼저 여쭙겠습니다. 질문하면 같이 모아서 그죠? 작가님께서 예, 말씀해 주시고 또 제가 중간중간에 또 더 필요한 질문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유진 대학원생, 강유진 씨가 퀴어와 노동의 교차 지점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반갑다. 그런데 퀴어 운동과 노동 운동이 분리된 채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지점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퀴어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노동 운동에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고 노동 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은 퀴어 운동에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함께 갈 수 있을지 예, 그런 질문 주셨고요. 그리고 대학원생 또 김현수 씨가 자신도 타인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그런 대학원생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 남의 이야기, 특히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속내 이야기를 듣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아까 말씀을 좀 해주셨지만 여러 개인과 감정을 접하고 또 그 이야기 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듣고 싶다고 얘기 주셨고요. 그리고 또 대학원생 최수연 씨는 일터에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감추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공존할 텐데 당연히 한 가지를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보다 노력해야 하는 지점은 어느 방향에 가까울까요? 그러니까 개인의 사생활과 정체성에 대해서 구태여 묻지 않아야 되는지 아니면 개인의 정체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해야 할지 그것에 대한 의견 물어보셨고요. 또 대학원생이신 김하영 씨는 지역에 따라서 퀴어가 느끼는 공포와 불안감은 다를 것 같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는 여성학 자체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데다가 청년이 대부분 서울로 이탈하기 때문에 공론장 자체가 부재한데요. 이런 이유로 노동자로서의 정체성과 퀴어로서의 정체성이 연동되기 쉽지 않은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고 또 대학원생인 김재호 씨는 대중의 인식관이 변하지 않는 한 퀴어 노동권 보장 및 제도화도 움직일 여지가 없다고들 합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노동정책 변화에 동인이 될 수 있는 이벤트라든지 인식 개선, 풀뿌리 운동 등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정기선 선생님께서 대학에서 글쓰기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글쓰기에 관한 작가님의 특별한 고민과 경험이 있으면 그리고 구체적인 노하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사. 예, 이 정도입니다. 지금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질문이나 뭐 아니면 질문은 아니라도 뭐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그럼 제가 그냥 한마디를 해보면 아까 정상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좀 약간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물론 비주류라는 걸 살면서 늘 느끼죠. 근데 이제 제가 조금은 분위기가 자유로운 곳에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특히 직장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그 학과에서 어쩌다가 이제 한 분이 그 거기에 있는 교수들의 제가 이제 교수가 되고 나서 그 뭐라고 하지 좀 사생활 그런 아이덴티티를 쫙 읊으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당혹스러운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게이 레즈비언 꽤 있고 그다음에 저기 동거 오래 하면서 또 아이를 가지고 있거나 그리고 또 뭐 결혼을 한 사람도 있는데 이성애자이고 또 같은 에스닉 그룹에 있는 게다가 국적도 같은 남자와 결혼까지 한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너 결혼했어? 한국 사람이랑? 막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정말 창피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루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은 그럴 수 있는 분위기가 굉장히 이제 고마운 거였지만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인 것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그런 정체성도 당연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그게 조금 저한테는 뭔가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되었고, 또 한 번은 저랑 친한 이제 그 동성애자인 이제 후배가 같이 막 얘기를 하다가, 근데 사람들이 자기 보고 동성애자들이 징그럽다, 좀 뭐라 그러지, 불결하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자기는 이해가 된대요. 그러면서 난 언니가 이성애자인 게 징그럽다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나를 존중해줘. 네, 근데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눈 것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제 약간은 피해자처럼 뭔가 소수자니까 존중해줘야 되고 이렇다고 생각했지, 그분들도 같은 약간의 혐오라든지 이질성을 느낄 수 있고, 그게 다수가 됐을 때는 굉장히 다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본 경험을 한번 나눕니다. 예. 네. 그 말씀 주시니까 저희도 친구들끼리 가끔 그 얘기 하거든요. 이렇게 다 정체성이 다 다른 친구들이 모여 있으면 너도 이쯤 되면 여자 만나야 되지 않니? 막 이렇게 이제 정신 차려야지. 막 이렇게 반성할게.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사실 그렇게 하는 농담이 저희한테 그냥 뭘 주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한 공간에 있다라고 하는 안도감을 주기 위해서 서로를 계속 확인하는 작업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질문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제 여기는 그 질문이 없다마는 보통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질문을 받을 때 제 주변에는 왜 성소수자가 없는 것인가라고 묻는 분이 계셔요. 안전하지 않은 공간에 자신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100명 중 몇 명이 확률적으로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답변이고, 당신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게 단지 퀴어만이 아니라 모든 정체성에 안전한 사람인지 또는 안전한 공간에 있는지를 좀 되짚어서 봐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고, 질문이 너무 어려운데 심지어 너무 많아서 좀 큰일 났네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내리에 먼저 꽂힌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면, 이렇게 연수님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속내나 감정이나 고민을 듣느냐 인터뷰에서 라는 질문을 많이 이제 저한테도 많이 주시죠. 이런 질문, 어떻게 속 얘기를 좀 들을 수 있냐. 제가 기록을 막 처음 했을 때, 제가 10년 전에 했을 때는 잠깐 그렇게 배워온 적도 있고, 저도 약간 그렇게 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일상에 파고들어가지고 막 술자리 대화 듣고, 가끔 녹음도 하고, 큰일 나, 요즘 같으면 큰일 나는, 녹음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사사로운 얘기까지 다 알고 있어서 나는 저 사람을 잘 알고 있어 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건 굉장히 나쁜 얘기로는 이야기거리가 될 거라는 판단들 때문이었겠죠. 근데 그런 시간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점점 제가 노력하고 있는 건 그 사람을 그러니까 인터뷰라고 하는 게 마주 앉는다고 했을 때 나는 여기 있고 상대는 저기 있으면 이게 마주 앉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여기 있고 상대는 여기 있으면 그것도 마주 앉는 게 아니고, 동등한 눈높이상으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가 나한테 공적인 자리라면 저 사람에게 또 이 자리는 충분히 공적인 자리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기할 준비가 되지 않은 인터뷰를 내가 어떤 질문이나 어떤 말로 잘 이끌어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도 못하고 그 사람이 드러낼까 말까를 부끄러워서 막 고민하는 와중에 딱 어떤 이야기를 건져내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인터뷰들이 다 준비되어서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맨 처음에 저는 왜라는 외마디 말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사실 인생에서 꾸준히 왜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던 사람들, 그리고 또 반대로 세상한테 질문을 수없이 들었던 사람들, 세상이 그들한테 또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너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했던 질문에 대한 자기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 언어로 정리가 되어 있던 자기 문법화 되어 있던 간에 어쨌든 자기가 삶을 살아오면서 그 질문에 계속 직면하고 그 대답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들이 저만큼 공적인 위치로 마주 앉아서 자신의 생각과 사유를 저한테 전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의 신뢰는 서로에게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네. 오늘 인터뷰를 했어요. 이렇게 네. 마주 앉아서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뭔가를 하시나요? 기록을? 아까 구체적인 노하우라고 하셔서 네네네네. 제가 좀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체적으로 뭘 한다라기보다는 최대한 이 자리는 환대의 자리다라는 것들을 저한테 계속 각인시켜요. 물론 이렇게 우아하게 환대의 자리입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인터뷰 갈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 희정아, 오늘 나대지 마. 저 사람이 얘기하는 자리고 저 사람한테 충분히 저 사람이 아까 수많은 자기 질문과 세상의 질문 속에서 괴로워하면서 찾아나갔던 답에 대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너의 역할과 포지션을 잡아라고 계속 생각하는 것들이 있고 저는 어떤 특정한 노하우나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특정한 노하우나 기술이 있다기보다는 전 태도와 자세가 반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태도와 자세가 숙련되게끔 계속 자신을 훈련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말들에 대해서 이후에 굉장히 많이 곱씹습니다. 가끔 제가 농담으로 내가 우리 엄마 말과 애인의 말을 이렇게 곱씹었다면 정말 사랑받았을 텐데 이렇게 농담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이 사람이 나한테 해준 말의 의미가 뭔지도 파악하려고 하지만 해주지 않았던 말의 행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캐치할 수 있을까? 라고 계속 떠올리고 머리 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글 쓰시는 특정한 시간대와 장소가 있어요? 좋아하시는? 글 쓰는 공간과 시간대를 정하고 선호할 만큼 저의 노동의 양이 적지가 않아서 정말 닥치는 대로 일합니다. 어디든 앉을 자리가 보이면은 앉아서 일을 하는 상황이고 아마 그 노동의 반 이상은 녹취를 푸는 데 들어갈 거예요. 약간 대학원 지적연구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히 모르지만 굉장히 녹취 때문에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근데 그 녹취의 순간이 굉장히 소중하다 생각을 해서 사실 많은 시간이 부여돼도 괜찮다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사실 아무리 제가 당신을 환대할 거예요 라고 마음 먹고 가더라도 인터뷰의 순간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마늘로 예시를 들었지만 머릿속에 막 머리 쾅쾅 나 왜 그러고 있지? 나 무슨 말을 한 거야? 라고 할 정도의 정신이 없으면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데 사실 진짜로 인터뷰랑 마주 앉는 시간은 저는 녹취를 풀 때라 생각하거든요. 이제 혼자 조용한 곳에 와서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때 그 사람이 한 말이 이런 의미였구나. 내가 그때 이것을 이렇게 좀 이해했어야 되는데 라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또는 전체 얘기를 통해서 그의 맥락을 살피게 되는 자리가 녹취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늘 녹취가 많고 늘 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다. 이렇게. 네. 다른 질문도 혹시 말씀을 드려보면요. 아까 이 질문 되게 많이 또 주시는 것 같은데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구태여 묻지 않는 직장의 모습이 긍정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정체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드러낼 수 있는 데가 또 좋은 데 아닌가라고 여기 인터뷰도 잠깐 나오긴 하지만 어떤 이제 게이 정체성을 가진 제 인터뷰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제가 게이인 걸 사람들이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건 제 침대 속의 일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 거죠. 되게 맞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또 한편은 그 말이 굉장히 찝찝한 거였죠. 그리고 이렇게 찝찝한 이유가 단지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말하지 못해서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질문을 계속 곱씹은 것 같고 그랬을 때 제가 좀 결론을 내린 건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은 단지 커밍아웃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조직 또는 사회 또 문화, 직장에서 나의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 거고
나의 취약함이 드러낸다는 건 그 조직이, 그 집단이 나의 취약함을 보완해 줄 곳이라는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문제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요즘 취재하고 있는 한 정체성이 성인 ADHD예요. 그래서 성인 ADHD가 하는 노동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많이 요즘은 알려져 있긴 한데 집중력의 부족이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는 문제나 이렇게 좀 사람으로서 좀 더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게 성인 ADHD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터에서 내가 성인 ADHD를 겪고 있다라고 했을 때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지원받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히려 임금 협상을 할 때 협상에 깎이는 것, 또는 성진하지 못하는 것, 또는 나중에 구설수에 오르는 것들만이 그 사람한테 주어진 앞날이겠죠. 쟤는 효율이 떨어지는 애, 쟤는 집중을 못하니까 이 일을 맡기면 안 되는 애. 근데 사실 저도 지금 조사나 자료가 되게 깊지 못해서 더 찾아봐야 되는 거겠지만 외국에서 그런 비슷한 일을 겪은 사람들의 몇몇 직장은 이 사람이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비서를 따로 붙여준다거나 아니면 대학 때 그런 것들을 상담받게 되면 정리정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어떤 도움 시스템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러다 같이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일정한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보완해 준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의 직장은 내가 정체성이든 아니면 나의 취약성이든 얘기했을 때 그것이 너가 효율이 없는 몸이구나를 증명하는 거 외에 지금 무엇을 나한테 보장해 줄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문제는 사실 임신 출산의 문제랑도 맞닿거든요. 내가 임신한 여성입니다. 라고 했을 때 선택은 두 가지잖아요. 민폐가 되지 않게 사라지던가 아니면 임신해도 똑같이 일할 수 있어요를 증명하던가. 모든 문제에 얽혀 있는 거라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나의 정체성을 드러낸다 안 드러낸다 문제가 아니라 우리 직장이 나의 손상, 나의 정체성, 나의 취약성을 드러냈을 때 어떻게 반응하도록 하는 일터로 만들 것인가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질문이 참 재밌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방금 작가님께서 굉장히 이렇게 정말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드러내건 안 드러내건 드러내고 싶을 때 그게 보장되는, 그죠? 편안함이 보장되는 그런 직장인 것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번 좀 투표를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구태여 사생활과 정체성을 묻지 않는 직장의 모습을 나는 선호한다. 아니면 개인의 정체성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편안한 분위기를 선호한다. 어느 쪽일까요? 구태여 묻지 않는다가 좋다. 그냥 개인적으로. 다들 얘기하고 그걸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직장이 좋다. 네, 예상처럼 반반이네요. 네, 한번 해봤습니다. 투표해봤습니다. 네, 이어서 아까 그 편안함과 안전함이 정말 떨어지는 공간이 전 지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퀴어들한테 특히 맨 마지막에 질문에 지역에서 퀴어가 좀 더 힘들다. 그리고 그래서 노동과 매칭이 더 잘 안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주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까 노조에 있을 때 저 지역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역에 있을 때 페미니즘 리부트가 막 시작되기 시작했죠. 지금 돌이켜보면 진짜 그 페미니즘 리부트를 만나고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지역에 얼마 안 되는 젊은 페미니즘에 관심 있는 여성들이 맨날 모여서 막 뭘 만드는데 지역에 인프라가 없으니까 강사 행사를 하려고 해도 강사나 저자를 저기 서울에서부터 모셔와야 되고 그리고 어떤 다른 서울 가면은 막 강연을 알아서 단체들이 해주는 것 같던데 이런 이렇게 다양성 위원회도 있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 지역은 대학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라. 그래서 강의를 듣고 싶으면 가서 강의를 듣는 게 아니라 강의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런 단체도 끼지 않은 채 우리가 자원을 만들고 강연자에게 섭외 메일을 보내고 그래서 저희의 늘 부러우면 부산이었습니다. 우리가 부산만 했어도 이렇게 서름이 없었을 텐데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막 기억했을 때 저도 막 그때 시민단체에 있었을 때였는데 시민단체 일이 막 9시, 10시에 끝나고 나면은 카페에 앉아서 10시부터 강연자 섭외 메일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섭외 메일을 곱게 쓸 수도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되게 조금 모시고 차비만 들여서 모셔야 되니까.
선생님 죄송한데요 막 이렇게 시작하는 메일을 썼던 기억들이 나고 그랬을 때 사실 많은 걸 지역에 남기지 못했어요. 되게 열심히 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한 해 활동을 하고 나면 다음에 활동을 보장할 수 없었거든요. 이거는 퀴어 단체든 아니면 페미니즘 단체든 아니면 그냥 진짜 젊은 청년들의 모임이든 왜냐면 청년 숫자 자체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모든 청년들은 다 서울의 대학이나 일자리를 위해서 올라와 있고 지역에 남은 젊은 사람들은 별로 없어서 예를 들어 100명 중에 30명을 남기는 거랑 10명 중에 3명을 남기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 30명만 있어도 내년 사업을 기획할 수 있지만 3명이 남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지침, 내년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없는 상황들이 존재를 했는데 그래서 단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남기진 못했지만 저희가 남겼던 거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활동을 했던 우리를 남겼던 것 같고 퀴어 같은 경우에는 퀴어 활동을 하려면 저희가 막 길에서 1인 시위도 하고 막 이랬었는데 그때 되게 많은 퀴어 분들이 그러니까 그 전에 막 오픈러처럼 자기 공간에서는 되게 오픈하고 같이 잘 재밌게 지냈던 사람들이 1인 시위나 이런 거를 이제 거리에서 했을 때는 못한다라고 한 이유,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못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까 봐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친구가 지나가면 본다라는 거였어요. 왜냐면 동네가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좁고 다 인맥으로 얽혀 있고 친인척으로 얽혀 있는 곳에서 사실 그냥 지나가는 시민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친인척들, 나의 엄마의 지인들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뭐 이런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다른 퀴어 좋은 문화 분석들 책도 많지만 어쨌든 그 공업도시만 보자고 한다면 사실 인맥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이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옥죄고 특히 성적인 소수자들을 어떻게 옥죄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결국은 퀴어 문화 축제까지는 하지 못하고 퀴어 라이브라고 하여서 조금 작은 규모의 축제를 했거든요. 그 축제를 하기까지의 과정들 그리고 그 아버지 친구들이 잔뜩 있는 그 번화가에서 우리가 얼굴을 까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가 서로한테 그러니까 그 또한 그러니까 안전한 공간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역사회가 안전한 공간이다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우리의 관계성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 활동들 속에서 계속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언제까지 우리가 우리 품을 팔아야 되라는 게 아쉽긴 하지만 그렇게 인적인 인프라들을 만드는 방법들이 지금으로서는 진행되고 있고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측면에서 사실 노동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이 심합니다. 왜냐면 지역의 여성 일자리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사무직 여성, 비서, 막 행정 업무 보조 막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니까 젠더 수행이 롤이 더 좁은 거예요. 더 여자다움을 더 요구하게 되고 더 어린 여자를 요구하게 되고 그 여자 역할, 어린 여자 역할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역할로부터 자신이 벗어나거나 탈출할 방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역사회에 대해서는 요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서울로 탈출하는 방식들을 사용하긴 하죠. 그래서 이 노동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역에서 퀴어를 논할 때는 훨씬 더 어디서든 그렇지만 훨씬 더 지역 일자리에 대한 고민들 같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게이 메리지 그러니까 결혼을 허용하는 국가로 가고 싶어 하고 글로 이주하는 분들도 계시죠.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이제 투표도 해봤지만 요즘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서는 좀 안심이 된다고 여겨지는 게 제가 이제 정치 지리를 하기 때문에 좀 관련된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되는데 매 학기 커밍아웃을 굉장히 담담하게 하는 학생들이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퀴어인데 뭐 이렇다 그러니까 막 나는 퀴어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장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주제에 필요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약간 밝히고 의견을 주고 그런 게 이제 조금은 확산되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대학이니까요. 좀 더 되지 않을까 싶고 아까 말씀하셨던 다른 곳은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약간 아까 제가 좀 빠뜨린 것 같은데 4번에서 말씀드릴까 했는데요. 아직은 세상과 직장 속에 숨어 있는 인터뷰를 어떻게 찾아내셨나요? 하는 질문이 있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들을 찾고 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사실 잘 지내고 있었고 여러 친구들과 그리고 그 인맥이 계속 이어져 온 것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역에 가서 페미니즘 리부트의 바람을 불면서 저희가 여성 문제에 대해서 고민했을 때 단지 여성만을 고민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퀴어나 이런 전반적인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렇게 만나가고 그래서 뭐 세상이 퀴어 여성으로 나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정체성이 수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퀴어인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섭외 요청을 하고 그래서 아주 그냥 농담으로는 겹지인들 내 친구의 친구들 이렇게 만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 섭외 과정이 쉽지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쉽지가 않죠. 근데 약간 다들 되게 예. 얘기를 많이 잘 해주셨고 맞아요. 연락하는 그 행위가 제가 보면은 대학원생들이 너무나 그 과정에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어떤 대학원생이 진짜 그걸로 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을 하는 행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연구실에서 지금 전화를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해보면 괜찮을 거다. 문자라도 보내봐라 그랬는데 문자를 보냈나? 근데 바로 답이 왔어요 또.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 다음날 만난다고 갔거든요. 사실 오늘 작가님 뵌다고 해서 제가 요즘 탈북민들을 좀 보고 있는데 계속 미루던 한 분한테 오전에 연락을 했어요. 그것도 이제 약간 힘을 계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작가님의 심리적인 좀 뭐라고 그럴지 주저됨 그런 거는 별로 안 느끼시는 편인가요? 저 사실 엄청 느끼고 저는 되게 낯을 많이 다들 그래요. 낯을 엄청 많이 가리고 또 전화 울렁증 있는 대표라서 작업 기간이 열흘이다 그러면 전화하는데 마음 잡는데 3일을 써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사실 전화 걸면 다 반갑게 받아주실 게 확실하거든요. 근데도 주저하는 마음이라는 것들이 있고 이걸 왜 주저하게 되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인터뷰의 기획이 굉장히 분명하면 그 주저함이 좀 덜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반드시 이 얘기를 할 거라고 원하고 있을 거고 그 사람이 하고 싶었던 얘기와 내가 듣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매칭이 잘 될 거야 라는 확신이 있으면 좀 덜 주저하게 되는데 이게 아무리 그렇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상대한테 좀 미안해지는 일이잖아요. 인터뷰라는 게 시간을 내서 나와줘야 되는 것도 있지만 당신이 원하는 얘기의 100을 다 내가 담을 수는 없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미안함의 척도가 커질수록 저는 연락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캥기는 게 있는데. 네. 그리고 약간 이분의 어려운 얘기를,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죄책감이 있어요. 이렇게 어렵사리 시간을 내서 또 내면에 있는 얘기를 해준 걸로 나는 듣고 직장도 구했고 승진도 하고 연구비도 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데 그 발판으로 삼는구나 하고 캥길 때 더욱더 주저를 하게 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전화드린 분이 굉장히 상냥하게 정말 도와드리고 싶다. 어떤 얘기를 원하시냐 이런 걸 물어본 다음에 나중에 뭐라고 물었냐면 국정원이 많이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고 뭐 익명성 다 보장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안심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정보를 제가 먼저 줘야 되고 제가 어떤 목적이 있는지를 좀 당당함이랄까 뭔가 그런 목적이 뚜렷하고 이분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설득할 수 있는 좀 자세가 잘 갖춰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시는 거에 이어서 하고 싶었던 그러니까 생각나는 일화가 있는데 사실 아픈 사람 만나러 가는 건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인터뷰도 길게 못해요. 1시간이면 거의 몇 번을 나눠서 만나야 되는 일이고 저는 아픈 사람이면 낫다 차라리. 근데 돌아가신 분의 유가족을 뵐 때 인터뷰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끝나면 글검토라는 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인터뷰 이한테 제 글을 다시 초고를 보여서 일정하게 이게 사실관계 맞냐, 이게 제대로 적은 게 맞냐라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렇게 인터뷰를 서로 이렇게 좋게 나눠서 한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산재로 죽었을 때, 내 딸이 직업병으로 숨졌을 때 얘기를 쭉 해주시는 분한테 그게 고스란히 담겨있는 얘기를 다시 글로 텍스트로 검토해 주세요 라고 해야 되면
나는 죽겠다는 표현은 잘 쓰면 안 되는 표현이라 생각하지만 정말 죽겠거든요. 그 파일을 내밀 때까지. 근데 그럼 저도 굉장히 건조하게 내밀려고 애쓰고, 제가 건조하게 내밀려고 애쓸 수 있는 건 그 상대방도 되게 건조하게 받아주려고 애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아까 맨 처음 얘기한 걸로 다시 돌아가는데, 우리는 하고 싶은 말이 서로 있으니까, 지금 당신과 내가 일정한 동료로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라는, 저는 마음과 협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순간들을 건너올 수 있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여기 지금 이거는 키워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를 지나보내고 한 그 2년 동안 했던 작업물들입니다. 근데 여기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이라고 제일 크게 표시한, 신간이기 때문에 제일 크게 표시한 이 책은, 아까 제가 삼성 반도체 백혈병 얘기를 했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얘기인데, 반도체 또는 전자산업에서 임신한 노동자가 일을 했을 경우, 또는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노동자가 일을 했을 경우에 이 직업병이 이 세한테 발현이 되는 거죠. 그 뱃속에 태아 상태로 있다가 화학물질이나 방사선 또는 과로 또는 중약물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면서 태아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인터뷰를 나누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나온 르포르타주인데, 제가 이 인터뷰를 하러 갈 때도 제가 얼마나 쫄아서 갔겠어요. 또 바들바들. 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내 자녀가 아프게 태어난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되게 지나온 인터뷰들에서 내가 얼마나 사람들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을까라는 고민들이 있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쫄아서 이렇게 막 간 거죠. 근데 그리고 저희 이제 반올림 활동가 분들과 같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반올림 활동가 분들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활동가들이라 두 활동가랑 저랑 이렇게 막 움츠려가지고 막 이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 가서 그 당사자 나오신 아픈 자녀를 둔 어머니이자 반도체 전직 오퍼레이터한테 아유, 어려운 자리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너무 이러면 못 나올 자리 나온지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농담 삼아 해주시면서, 내 자녀가 아픈 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내 잘못도, 내 남편의 잘못도, 그 아이의 잘못도 아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한다면 이 아이를 어떻게 세상에 내보낼 수 있겠냐. 그래서 나는 이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서 인터뷰에 나온 거니까 부담스러워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주신 거죠. 그 말이 얼마나 위안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늘 반복적으로 겪는 건데, 인터뷰에 대한 부담, 고민, 내가 저 사람 말에 가닿지 못할 것 같아, 저 사람 말을 다 담지 못할 것 같다라는 고민을 기록자는 또는 연구자는 이만큼 안고 오거든요. 그때 저한테 보통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한참 고민을 이렇게 풀어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이거에 대해, 그 고민을 지금 당신이 인터뷰하고 있는 사람하고 가서 나누라고. 그 사람이 답을 찾아주지 못할 망정 당신을 이해하고 같이 무언가를 해줄 거라고. 연구나 이런 것들에 다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그냥 저는 제 작업에서는 인터뷰를 하는 사람도 그 순간은 저희 동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주저하고 내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지점에 대해서 그것마저 함께 나누는, 그 나눔 속에서 같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겪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속 생각들이 발전해 오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체성,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납작하게 눌러서 표현해도 절대 납작해지지 않는 나의 인터뷰이들의 살아오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기록을 하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면서, 저 사람들이 피해자가 아니라 사건의 당사자구나 라는 걸 늘 확인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저의 답변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앞서 얘기했던 것들을 좀 정리하는 측면인데요. 아까 마넬가 얘기해서 제가 무지, 편견, 뻔함, 낡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장일 수밖에 없다, 이 장이 라고 하는 인터뷰의 자리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나한텐 가치가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더 이 작업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내일은 좀 달라져서 저 사람을 잘 마주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다면 이 인터뷰는 하기가 계속 힘드니까 계속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책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약간의 아쉬움들이 있는 책 작업이에요, 저한테는. 왜냐면 이 작업을 처음 해보는 작업이기도 했고, 당시에 저한테 주어진 자원도 되게 많이 부족했어요. 이게 세월이 좀 한국 사회는 정말 빨리 바뀌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작업을 2018년, 17년부터 시작을 했을 때는 정말로 논문 하나를 찾으려고 해도 소수자나 키워에 관련된 논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얻을 수 있는 삶의 태도 또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는,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소수자를 계속 인터뷰해온 사람들이 아니었고, 내가 아무리 좀 고통받거나 힘든 처지거나 또는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곤 하지만, 그래도 늘 만나는 건 노동자였던 거죠. 싸우는 노동자, 피해를 입은 노동자, 사건을 겪는 노동자. 그랬을 때 한국 사회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노동자라고 하는 지칭은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들이란 말로 이렇게 지칭되거든요. 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몸들이라고, 일터의 효율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 그게 되게 특권적이고 되게 특별한 몸이라는 걸 감각하지 못한 채 그냥 노동자 이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인터뷰를 해왔던 아주 뿌리 깊은, 제가 아직 그것들을 다 벗어나지 못하고 나왔던 책들이라 사실은 그런 아쉬움들이 종종 눈에 띄기도 해요. 또 한국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바뀌면서 그 변화에 쫓아가지 못하는 지점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록이 저한테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저의 소수성을 발견하게 된, 그래서 여기 밑에 두 번째 글쓰기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이 작업을 끝내고 1년 뒤에 기록 노동 에세이집을 냈어요. 그래서 나의 기록 노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에세이 책을 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부끄러움이 좀 많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작업을 잘 못해서 흉을 잘 보는, 스스로 흉을 잘 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그냥 책에 담은 거죠. 그랬을 때 그 두 번째 글쓰기에 제가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소수자는 기록자가 될 수 없는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성위원회 반복해서 행사를 하시겠지만, 저자라고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늘 약간의 패싱이 가능한 정상성의 몸과 정상성의 외양을 지닌 사람들이잖아요. 제 주변의 기록자들도 일정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애주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실제 정체성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패싱이 가능하고 일정한 학력에 일정한 몸을 지닌 사람들이고, 저도 사실은 그런 집합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왜 기록자는 늘 소위 말하는 비정상인 또는 비성소수자, 비장애인이 해야 되는가 라는 고민들로 이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니 왜 정상인만 기록해? 이런 단순한 물음이 아니라 실제 그런 기록을 하고 있는 내가 정상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모두 다 키어다 라고 했던 건 굉장히 운동적인 슬로건이었고, 그것을 조금 더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의 기록 속에서 나의 소수성은 나의 기록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나라는 사람은 나의 인터뷰와 어떤 위치에서 만나고 있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지금 이제 책 출간을 아직 하지 않았는데 출간을 앞두고 있는 작업은 그런 저의 소수성과 인터뷰의 소수성이 정말 속된 표현으로 다이다이로 만나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퀴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는 저한테 그런 의미를 안겨준 작업이 아닐까 싶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저의 얻어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평생 노동자가 뭐지? 난 노동을 기록하는데 노동자가 뭐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노조에 갔을 때 비로소 나는 일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난 노동자는 대체 누구인가? 라는 고민들을 했을 때 나는 왜 노동을 기록하는가? 사실 제가 진짜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재미없는 노동을 왜 자꾸 기록하냐? 되게 재밌는 글감이 세상에 많은데 늘 왜 이렇게 힘든 거 하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 답변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되게 뚜렷한 답변이 없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나의 삶의 숙제로부터 키워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를 기록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자 노동을 하는 나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다른 노동을 하는 다른 사람들을 쭉 정말 노동자로서 진솔하게 만나가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책들이 쌓이고 쌓여서 요거는 두 번째 글쓰기에 퀴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 AS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퀴어는 당신 옆에서 일하고 있다에 참여를 했던 이제 20살 초반에 이제 자기 정체성이 트랜스젠더였던 어떤 한 지인이 저한테 쪽지를 보내온 거예요. 자기 이제 몇 년 더 사회생활 해가지고 아주 그냥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경험이 엄청 많아졌다고. 그래서 난 더 잘할 수 있다고 인터뷰를.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근데 AS 하자. 그래 나도 AS 한번 하고 싶었다. 같이 가서 얘기하자. 라고 하고 그 지인들을 같이 이제 인터뷰 참가해줬던 사람들을 몇 명 불러서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눈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퀴어 책에서 놓쳤던 부분들을 많이 찾아간 것 같아요. 다시금 앞서서 사람 사는 게 다 그렇듯 소수자에게도 우울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데 차별을 드러내는 일과 불행을 드러내는 일이 종종 분간 없이 섞인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후에 얻었던 자기 고백이거든요. 사실 쓰면서도 이걸 몰랐던 건 아닌데 이걸 고백할 수 있었던 힘을 얻었던 것 같고 그리고 지나오면서 아까 노동자로서 진솔하게 만나는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가 얻었던 가장 큰 답은 노동자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이건 저희 그 AS 인터뷰 하는 사람들끼리 농담 삼아 얘기했던 건데 그 아까 다시 AS 인터뷰 하고 싶다라고 했던 분이 자기 이제 너무 많이 당해서 노동자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물어본 거죠. 이제 좀 노동자 같아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 인간에 대한 환멸이 쌓였어요 라고 해서 우리가 봐도 저희 인터뷰할 때 좀 주접을 떠는 편이라 제가 노동자네 노동자야 이러면서 환멸이 쌓였으니까 노동자지 이제 환멸 안 쌓이면 노동자 아니라고 막 옆 동료 한번 이렇게 씹어줄만 해야 노동자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우린 가벼이 몸을 털도 농담을 했고 무거움을 좀 떨치고도 싶었지만 그 와중에 제가 느꼈던 감정은 노동자란 정말 내가 말했던 대로 서로가 이제 환멸이라고 하는 것들 그래서 지지고 볶을 수밖에 없는 일터에서 옆 동료에게 환멸을 느끼는 존재다. 동시에 이 환멸을 느끼는 사람들끼리 일하는 사람들끼리 환멸을 느끼게 만드는 노동 조건을 없애기 위해서 분투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래서 노동은 노동으로만 머물지 않고 변화와 변동을 가져온다. 내가 이래서 노동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이 안에 관계가 있고 이 안에 세계가 있고 이 안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구나 라고 하는 걸 말로 정리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책 한 권이 저한테 뭘 되게 많은 걸 줬어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한 권의 책을 징검다리 삼아서 계속 기록이 이어져 오고 있고 그 기록들이 조금은 다음 책은 조금 더 나은 기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여기 질문을 주신 분들이 대학원생이 많아서 조금 짐작을 해보면 그 기록 노동자라고 소개를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예비 기록 노동자, 예비 연구 노동자, 혹은 지금 연구에 파트타임으로 참여하고 있으니까 비정규직 연구 노동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봐서 그런지 아까 말씀하시는 뭐죠? 환멸을 느끼니까 노동자로서 환멸을 느끼고 싶다. 정규직으로서 그렇게 느끼는 분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주민 한 분이 곽창석 씨가 앞으로 연구는 어떤 주제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했는데 아까 그 ADHD 말씀도 해주시고 좀 주제를 하셔서 언급하지 않으신 향후 이런 걸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있을까요? 그것만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한동안의 하두는 노동자 정체성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노동자라고 하는 것도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고, 그러니까 특정한 시대가 만들어내는 어떠한 집단의 형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노동자와 정체성, 노동과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 정체성 중에 소수적 정체성이 좀 많은 부분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성인 ADHD는 단독 작업은 아니고, 단독 저서는 아니고, 그 숱한 저서, 그러니까 한 권의 저서에 수많은 소수적인 정체성들이 일터에서 어떻게 부딪히는가를 추적해 나가면서 대체 노동자라는 정체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다시 역으로 추적해 나가는 이런 작업을 지금 제가 편집자 선생님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올랐네요. 빨리 마감을 해서 넘겨드려야 합니다. 선생님 죄송해요. 네,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단지 그냥 책 소개가 아니라 아까 그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그냥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 사실은 임신 출산의 경우에 여성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임신 출산의 노동자가 어떻게 노동자가 되어가기 요구받는가 일터에서 라고 하는 측면들을 다루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한동안은 이렇게 노동자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을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이 여기 나오는 질문하고 좀 많이 겹치는 질문을 갖고 계셔서 되게 열심히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마지막 순서로 뭐 사진도 찍고 그러죠. 근데 그 전에 혹시 하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너무 어려운 일들인데요. 저 막 이렇게 말씀 주시는 동안에 저의 실패한 인터뷰들이 쭉 머릿속에 이렇게 떠다니면서 내가 그것을 알았다라면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 좋은 방법은 아닐 거예요. 아닌데 그냥 저도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을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하면 상대한테 이것이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단지 뭐 태도, 몸짓, 표정만으로 전달이 되지 않는 수많은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인터뷰하는 공간 자체가 안전하지 않을 때도 되게 많고, 또는 언어의 문제로서 이 안전함을 다 표현할 수 없을 때도 되게 많고, 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상태에서 진행할 때라고 생각을 하기에 좀 굉장히 제가 쓰는 단순한 방법을 그냥 말씀드리면, 제가 그냥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 제 인터뷰들을 다 모아놓으면은 한 사람 나의 치부를, 그러니까
그들이 퍼즐처럼 이렇게 다 맞추면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난다. 내가 인생에 갖고 있는 모든 치부가 다 인터뷰한테 물어보면 나온다라고 하거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한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건 자기의 팔을 내주는 거, 팔 하나를 잘라서 내주는 거만큼의 빚이 쌓이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말빚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정말 속내를 듣기 위해 가는 게 아니다. 인터뷰를 공적인 장으로 모셔오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의 힘이라고 하는 것들은 계속 사람의 속내를 끌어오게 하거든요. 그리고서는 그 속내에 계속 노출되는 상황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게 기록자한테 엄청난 심적인 부담감 또는 조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갖게 하게 해요. 그랬을 때 또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인터뷰를 빨리 좀 이렇게 인터뷰랑 뭔가를 막 나누고 싶은 조급함도 들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때나 제 얘기를 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순간 제가 갖고 있는 치부 하나를 또는 두 개를 이렇게 내놓는 것 같아요. 나도 그때 어떤 경험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거 되게 위험한 방식이거든요. 그거 권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권하지 않는 방식인데 얘기하는 건 그런 방식을 썼을 때 저의 심정과 태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는 거였고 당신이 내어준 이야기가 내 팔 하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나를 이렇게 내 팔을 잘라서 준다고 그 사람이 나의 신뢰를 바로 넘겨주진 않겠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되게 많은 것을 당신한테 지금 걸고 있습니다를 저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아까 강의 때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 소수자 또는 소수성에 대한 인터뷰 했을 때 제일 먼저 깨달은 거는 내가 사람에 대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라는 부분이었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려면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것도 기록의 현장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려는지를 알려면 기록의 현장에서 만나야 하고 그래서 그 부딪힘의 과정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문제는 사실은 그거죠. 내가 이 부딪힘 속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는 인터뷰를 틀어지게 하거나 뭐 이런 가능성이 존재할까봐 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내가 다음에 이 인터뷰를 기반으로 더 나은 인터뷰를 할 수 있겠다라는 자신이 없다면 나는 지금 인터뷰를 할 수 없다고. 그거는 뭐, 내가 오늘 실패해봤으니까 다음에 다 잘할 수 있어가 아니거든요. 내가 실패한 그 순간으로부터 다시 이 인터뷰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애씀을 할 거라는 자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찰을 시작할 거라는, 나의 부족함이 여기서부터라면 여기서 무엇이 되든 부딪히고 머리를 싸매고서라도 다시 인터뷰의 말을 듣고 성찰할 거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기록자는 늘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걸 심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착한 척하는 태도,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착한 척하는 태도, 이런 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라 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그리고 늘 경험적인 숙련도 필요하지만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이 이 위치에 놓여지기까지 사회적, 문화적인, 경제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이 사람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미쳤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고 성찰하고 훈련하고 이걸 되게 저도 지금 내내 위태롭게 줄타기 하듯이 가져가는 것 같고, 그 두 번째 글쓰기에 이런 말을 써놨는데, 내가 하는 말은 국영수 예습을 하라 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옳고 좋은 말을 하는 거고, 하지만 정답은 또 그것밖에 없는 말. 그래서 실제 해나가는 건 그냥 나 자신, 기록자 자신일 뿐이다 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이제 막 좀 약간 무르익는 것 같은데 좀 멈춰야 되는데요. 사실은 그 마지막 질문해 주신 거의 딱 그 얘기를 제가 북에서 오신 분한테 한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분이 약간 짜증을 내면서, 안 그래도 약간 우리가 존재가 좀 뜨면 교수나 뭐 연구자들이 잠시 왔다가 사라지고 뭐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는데 기껏 연구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그렇게 망설일 시간이 어딨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진실이고, 그럼에도 저에게 또 찝찝함과 미안함은 계속 남아있었다. 그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